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34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미 경호실장을 날려버린 중국의 짝퉁 스파이 대작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불법 이민 대책을 둘러싸고 그간 갈등을 빚어오던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4월 7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는 미국의 비밀경호국 즉 시크릿 서비스의 랜돌프 앨리스 국장이 역시 사임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관세 국경보호청, 연방재난관리청, 페마 등 24만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 국토안보부의 수장과 7천 명의 인원을 이끌고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비밀경호국, 즉 우리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연이어 사퇴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커스텐 닐슨 장관은 2017년 7월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장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7월에 존 켈리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서실 차장으로 백악관에 따라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존 켈리 비서실장의 강력한 청구에 힘입어서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민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책을 주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진작부터 교체설이 떠돌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관 사임 발표가 그렇게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장은 해병대 소장 출신입니다. 해병대 선배인 당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적극적 지원으로 100년 만에 처음으로 비밀경호국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에서 날아와서 경호실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랜돌프 앨리스 국장이 비밀경호국 특유의 조직 감싸기 문화를 타파하고 경호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랜돌프 앨리스 국장은 생각보다는 그리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 지부에 대한 전면적 물갈이를 검토하면서 약 2주 전에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장에게 조만간 교체 가능성이 있음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3년차 국토안보부 내 존 켈리 장군 임명은 이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에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었던 3명의 해병대 사성 장군, 즉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던포드 합참의장의 삼각편대는 이제 모두 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2월 8일 트위터를 통해서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이 던포드 합참의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고 덜컥 발표했습니다. 4년 임기에 던포드 합참의장의 입지는 일찌감치 좁아져 버렸습니다. 합참의장 임기를 10개월이나 남긴 시점에 후임자를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4월 9일 합참차장에 공군 출신의 존 하이튼 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하면서 비로소 신임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의 임명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던포드 합참의장으로서는 작년 12월부터 조기 레임덕에 빠지면서 지휘권을 유지하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의 전임자인 HR 맥마스터 육군 중장과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던포드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해병대 출신 장성들을 곁에 두고 지켜보면서 어쩌면 군인보다는 민간인 그리고 해병대 출신보다는 육군과 공군 출신을 더 선호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 언론은 랜돌프 앨리스 국장이 예상보다 빨리 물러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국토안보부 지휘부에 대한 전반적인 인적 쇄신 분위기와 함께 특히 지난 3월 말 발생한 플로리다 마르라고 별장의 중국인 진입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 경호 체계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국 여성 장위징의 마르라고 별장 진입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30 토요일 정오입니다. 33세의 중국 여성 장위징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이면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팜비치 소재 마르라고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입구를 지키는 경호실 요원에게 수영장을 이용하겠다는 구실을 대면서 리조트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이어서 장유징은 경호실에 무기 및 폭발물 검색대까지 무사 통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방문 목적에 의문을 품은 리셉션 데스크의 신고로 경호실은 재차 신원 확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호실 요원들은 장유징이 특이하게도 4개의 휴대폰과 2개의 중국 여권 그리고 랩탑과 썸 드라이브를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호 요원들은 그녀가 소지한 썸 드라이브를 경호실 컴퓨터에 삽입하는 순간 악성 소프트웨어로 추정되는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황급히 컴퓨터 작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경호실은 장유징이 머물렀던 팜비치 컬러니 호텔에서 추가로 휴대폰 1개, USB 드라이브 9개, 심카드 5개, 몰카 탐지기 및 미화 8,000달러 등을 발견했습니다. 장유징은 경호당국 조사에서 자신을 상해 소재 샹하이 지롱 어셋 매니지먼트에서 일하는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주장하면서 마르라고에서 개최되는 미국과 중국 관련 비즈니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B1 비자를 받고 상해를 출발해서 3월 28일 미국 뉴욕 공항에 도착하였으며 3월 30일 플로리다에 도착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실은 그녀가 미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각종 전자장비를 다량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일단 스파이 혐의보다는 허위 진술 및 제한구역 침입 혐의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 언론과 의회, 경호 전문가들은 이번 마르라고 별장 침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고 대통령 가족들이 마르라고 별장에 머물러 있는 시기에 어떻게 신원과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외국 여성이 경호실의 검색을 1단계에 이어 2단계까지 무사히 통과해서 리셉션 구역까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느냐입니다. 둘째, 4대의 휴대폰과 악성 소프트웨어가 담긴 썸 드라이브를 지니고 있음에도 검색들을 무사 통과함으로써 극도의 비밀 및 보호가 요구되는 특별 제한 구역이 촬영, 도청, 해킹 등 사이버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졌음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경호 요원들이 어떤 악성 코드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썸 드라이브를 경호실 컴퓨터에 아무 의심 없이 삽입하는가 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되자 놀라서 중간에 작동을 중단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일단 의심이 가는 USB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완전히 독립된 컴퓨터에서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에서 삽입하고 일단 삽입한 이후에는 절대로 중간에 작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 요원이 놀라서 중간에 컴퓨터 작동을 멈췄다는 것은 이 컴퓨터가 외부망과 차단된 컴퓨터가 아니라 경호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던 일반 컴퓨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경호의 기본 수칙을 무시하고 타성에 젖어 관행적 경호 활동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경호 활동에 만전을 기하던 트럼프로서는 이래저래 마음에 들지 않던 랜돌프 앨리스 비밀 경호국장을 조기에 교체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 셈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드나드는 마르라고 별장은 떠나는 비밀 경호국장으로서는 경호 활동에 애를 먹인 골칫덩어리에 불과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르라고 별장은 그의 가족과 인생 그리고 성공 스토리가 온전히 녹아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5년 800만 달러의 마르라고 별장을 구입해서 700만 달러를 들여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이면 의례 가족과 함께 팜비치 별장으로 내려와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마르라고 별장은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대화를 즐기면서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마르라고 별장에서의 보안 사고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용서할 수 없는 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인 장유징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마르라고 별장에 진입하려 했던 것일까요?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도처에 진을 치고 있는 리조트 안에서 차분하게 해킹을 시도하고 도청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순수하게 비즈니스 목적으로 중국 상해에서 플로리다까지 거금을 들여서 미국으로 날아오고
일반인이라면 결코 들고 다니지 않을 다양한 종류의 각종 전자장비를 들고 날아올 이유는 역시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보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말하라고 리조트 진입에 성공하면 오케이. 그러나 체포된다 해도 띵하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경호 체계와 수준은 이미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빠진 미국 경호원 덕분에 악성 썸 드라이버는 경호실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접속했습니다. 이제 과연 어디까지 침입했고 어떤 피해를 입혔느냐는 추후 밝혀질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영입 케이스로 기대를 모았던 군 출신 경호실장 랜돌프 앨리스까지 이번 사건과 연계시켜서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비밀 경호국장에 경호실에서 잔뼈가 굵은 민간인 출신의 제임스 머레이를 임명했습니다. 얼핏 아마추어 스파이 또는 짝퉁 스파이로 보일 정도로 어리숙한 중국 여성 장유징이 실제로는 중국 정부기관의 치밀한 기만작전 시나리오 속에서 007 제임스 본드를 능가하는 활약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요? 요즘 중국 정부기관의 정보활동은 어쩌면 중국 무술영화 취권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술에 취한 채 휘청거리면서 그러나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하게 찌르는 선진국 정보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휴민트 활동을 서슴없이 단행합니다. 그 비밀은 무한정 공급 가능한 인적 자산에 있습니다. 이는 오직 공산당 일당 독재의 권위주의 중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다른 중국의 공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2월에 미 법원은 미국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 청년 차오 첸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0살의 중국 유학생 차오 첸리는 2018년 9월 26일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에 무단 침입해서 건물 및 안테나 밀집 시설 등 민감한 군사시설을 소지하고 있던 모토로라 휴대폰 및 캐논 EOS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헌병에 의해서 체포된 후 경찰에 이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물은 합동 태스크포스 사우스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미 남부사령부 소속으로 멕시코만과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중남미 전역을 대상으로 마약 단속 작전과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전개하는 곳입니다. JIATFS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5개 군종 외에도 미국의 마약 단속국, 연방수사국 FBI 등 각종 법 집행기관 및 정보수사기관, 그리고 브라질, 캐나다, 네덜란드, 멕시코 등 13개 국가의 연락관이 합동 근무하는 민감한 시설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마약 및 군사정보 수집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첨단 안테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테나의 정확한 모형을 근접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은 중국이 향후 미국과의 전자전 및 사이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 수집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인 차오 첸리는 경찰 조사에서 뉴저지 식당 주방에서 접시 닦기로 일하고 있던 중에 해밍웨이 생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플로리다를 방문했다. 그러다가 그만 길을 잃고 해군 기지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지한 휴대폰과 디카에는 해밍웨이 생가에 대한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군사시설 사진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차오 첸리는 이후 FBI의 추가 조사에서 자신을 음악 전공 유학생으로 진술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FBI는 그의 호텔방에서 중국 공안부 요원이 사용하는 벨트 및 셔츠를 찾아냈습니다. 차오 첸은 벨트에 대해서 중국 인민군의 고위 간부인 부친이 자신의 미국 방문 선물로 준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FBI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차오 첸리가 외곽 보안 펜스에 일정 간격으로 군사시설, 제한구역, 출입금지 표지판이 줄지어 붙어있는 해군 기지에 길을 잃고 들어섰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차오 첸리가 체포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중국 정보요원이며 군시설 촬영 중에 자신이 체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의미 있는 내용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아닌
경찰기관인 공안부가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군사정보 수집 활동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라고에서 체포된 중국 여성 장위징, 그리고 키웨스트 군사시설에서 체포된 중국 청년 차오첸리, 이들의 활동에서 특징적인 점은 이들 모두 미국의 경호 및 수사당국의 감시 및 체포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 활동을 서슴없이 전개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들 두 사람 모두 개인적, 가정적으로 중국에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고 영화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인물들입니다. 미국이 이들을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보고 뛰어드는 정신나간 불나방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막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물론 이제 공안부까지 나서서 인적 희생, 즉 요원의 체포를 감수하고라도 대미 정보 수집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미 사법당국이 스파이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제한구역 침입죄로 체포된다 해도 길어야 몇 개월 또는 1, 2년면 석방된다는 점도 중국이 과감한 대미 정보활동에 나설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신임 미 비밀경호국장과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중국 무술영화 취권을 본 적이 있을까요? 휘청휘청, 비틀비틀, 그러나 한순간에 상대의 급소를 단숨에 제압하는 날카로운 한방 한수가 숨어있음을 과연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사실 남의 나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중국의 전방위적인 정보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중국이 얼핏 짝퉁 스파이 또는 얼치기 스파이로 보이는 젊은이들을 미국 땅에 쏟아붓는 이면에는 손자병법의 한 대목이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허실실입니다. 마르라고 침입 사건은 그저 그렇게 넘겨도 되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닙니다. 특히 경호활동에서는 단 한순간의 실수와 단 한 번의 오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